어머님, 제가 간병한 거 일당에 식비까지 싹 다 챙겨두시는 거죠? 퇴원하자마자 며느리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보호자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던 며느리는 간병비만큼은 뻔뻔하게 요구했죠. 간병을 했어야 간병비를 주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처음으로 강하게 맞서자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이 뻔뻔한 며느리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자신이 탐낸 하루 20만 원 때문에 공짜로 얻어 살던 5억짜리 집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리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올해 68빈 최영숙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어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새벽 청소까지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영숙은 그 누구보다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피땀이라는 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 도윤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영숙은 자기 통장을 모두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서울 변두리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5억이 넘는 돈을 선뜻 내놓았죠. 며느리 지연이를 처음 봤을 때도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요. 지연은 그저 고개만 까딱했을 뿐 특별히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때부터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결혼 후에도 지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오긴 왔지만 부엌 일은 영숙 혼자 도맡아 했고요.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영숙이 무거운 냄비를 들고 비틀거려도 지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아들 도윤이는 아내 눈치만 보며 어머니를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떡하냐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한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던 영숙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해 심전도 검사를 받고 CT까지 찍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더니 말했어요. 협심증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스텐트 삽입 수술이 필요합니다. 영숙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이라니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수술을 받는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영숙은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이 20년, 이 정도 고비쯤은 넘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리고 영숙은 문득 10여 년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입해둔 간병보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보험은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에도 하루 20만 원씩 일당이 나오는 특약까지 완벽하게 들어 있었죠. 매달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지만 영숙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야. 간병인을 쓰더라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겠어.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생기자 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다음 주에 심장 수술 받아야 된대.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수술이요? 협심증이래. 스텐트 넣어야 한다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 의사 말로는 흔한 수술이래.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지연이랑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저녁 도윤과 지연이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죠.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원은 언제 하세요? 모레부터 입원해서 검사 좀 더 받고 사흘 후에 수술한대. 지연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간병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을 알아보긴 했는데 하루에 15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 다행히 내가 간병보험을 들어놔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연이 몸을 앞으로 바짝 내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간병보험이요? 그럼 일당 얼마나 나오는데요? 영숙은 지연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의아했어요. 누가 간병하든 하루에 20만 원씩 나온다더라고. 지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은 도윤의 팔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해야죠. 어떻게 시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겨요. 저희가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영숙은 며느리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시댁 일에 무관심하던 지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영숙은 그래도 가족이 곁에 있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도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지연이가 모시겠다는데 간병인은 쓰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보다는 며느리가 옆에 있어주면 훨씬 편할 것 같았죠. 그럼 고맙다. 네가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낫겠구나.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영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시큰둥하던 며느리가 간병을 자처한 게 조금은 의외였지만 그래도 가족이 챙겨준다니 마음이 놓였죠. 영숙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족이 최고지. 내가 보험을 들어둔 보람이 있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눈에 비친 건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루 20만 원이라는 돈이었다는 것을요.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입원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니 14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거였죠. 지연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며칠만 고생하면 되는 거잖아. 병원에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뭐.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 돈으로 뭘 살지 궁리하고 있었죠. 그날 밤 지연은 서둘러 간병인 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족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절차였죠. 지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 건데 쉽지 뭐. 영숙은 그날 밤 잠들기 전 10여 년간 꼬박꼬박 낸 보험료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구나 싶어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이 계속 신경 쓰였죠. 영숙은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한 의심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틀 후 영숙은 큰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가니 4인실 침대 하나가 영숙의 자리였죠. 간호사가 병실을 안내하고 나가자 영숙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영숙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혼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던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녁 때 병원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숙은 문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준다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지연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보호자 침대가 놓인 곳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영숙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지연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당황했지만 방금 도착했으니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정숙이가 복도 끝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혼자 일어나 복도로 나갔죠. 영숙이 천천히 걸어 정숙이 앞에 도착해 물을 받아 마시고 돌아올 때까지 지연은 여전히 보호자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하겠지. 나도 좀 쉬어야겠네. 그날 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도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죠. 영숙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영숙의 기대와 달리 다음 날 아침부터 상황은 더욱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영숙은 혼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식판 뚜껑을 열고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이불을 고쳐 덮었죠. 영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영숙은 옆 침대 아주머니가 도와줘 겨우 식판을 치울 수 있었어요. 영숙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부탁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영숙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혼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영숙은 꾹 참으며 한 걸음씩 옮겼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숙의 뒷모습을 지연은 침대에서 눈만 굴려 힐끗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이 화장실을 다녀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었고 지연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죠. 영숙은 침대에 다시 누우며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영숙은 그저 눈을 감고 견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연이 갑자기 보호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배가 너무 고파서요.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지연은 가방을 들고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병실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식당 직원이 영숙의 점심 식사를 가져왔을 때까지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식판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손이 떨렸고 국그릇을 들어 올리려니 팔에 힘이 없었죠. 영숙은 식사를 반쯤 남긴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서야 지연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커피 한 잔과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보호자 침대에 앉아 봉지에서
김밥과 과자를 꺼내 먹기 시작했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지연이 김밥을 입에 넣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이거 다 먹고 갖다 드릴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김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자 봉지를 뜯어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먹더니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영숙은 목이 타들어갔지만 다시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30분쯤 지나서야 스스로 일어나 복도 끝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간병을 해준다더니 도대체 뭘 해주는 거지? 영숙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보호자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저녁 무렵 영숙의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수술 전 안내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술실로 가시니까 오늘 밤 12시 이후로는 금식하셔야 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환자분 잘 챙겨주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호출벨 눌러주세요. 지연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지연이 하품을 하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답답해서 1층 편의점 다녀올게요. 영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병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겨우 끝낸 한참 후에야 지연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지연의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또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과자와 음료수가 가득했죠. 지연은 보호자 침대에 앉아 과자를 뜯으며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먹었어. 지연이 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훨씬 낫죠? 전문 간병인들은 밥값도 따로 준다던데 저도 밥값 정도는 따로 주실 거죠?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간병은커녕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밥값까지 따로 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영숙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던 영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수술 끝나고 생각해 보자꾸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과자를 입에 넣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정말 간병인가? 밤이 깊어지고 영숙은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이 밀려왔죠. 새벽 5시 영숙은 간호사가 깨워줘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속옷까지 탈의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지연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영숙을 침대째 수술실로 옮기는 순간에도 지연은 눈 한 번 뜨지 않았죠. 영숙은 멋쩍어하며 변명하듯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네요. 영숙은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죠? 곧 마취하실 테니 편안하게 계세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마취제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영숙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죠.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영숙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조금 있다가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영숙은 가슴에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지만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2시쯤 영숙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들어서자 지연이 보호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나셨어요? 영숙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보호자 침대로 돌아가 누워버렸습니다. 영숙은 수술 후 통증과 어지러움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러 왔을 때 지연은 귀 한쪽에 이어폰을 낀 채 영상을 보고 있었죠. 간호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가실 때 꼭 도와드려야 해요. 지연이 이어폰을 한쪽만 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나간 후에도 지연은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녁 무렵 영숙은 가슴 통증이 심해져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진통제를 놓아주고 갔지만 지연은 그 모습을 보호자 침대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영숙은 통증이 가라앉자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일어나시면 안 돼요. 보호자분이 도와드려야죠. 간호사가 지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화장실 가시게 부축 좀 해주세요. 지연이 마지못해 일어나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영숙을 부축한다기보다는 그저 팔만 잡고 있을 뿐이었죠. 영숙은 비틀거리며 화장실까지 걸어갔고 화장실 문 앞에서 지연이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안에서는 혼자 하실 수 있죠?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화장실에서 나온 영숙을 지연이 다시 병실까지 데려왔지만 침대에 눕는 것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힘으로 침대에 기어 올라가 누웠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더니 다시 보호자 침대로 가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간병인가? 이게 가족인가? 밤이 되고 영숙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보호자 침대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영숙은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가 진통제를 추가로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한테 불편한 거 꼭 말씀하셔야 돼요. 영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영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아침 식사가 나왔을 때 지연이 일어나 식판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영숙이 숟가락을 들기 힘들어하는 것도 외면했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밥 몇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서자 지연이 황급히 일어나 식판을 치우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의사가 영숙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잘 챙겨드리시나 봐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며느리인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상태를 체크하다 나갔고 지연은 다시 보호자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영숙은 꾹 참았습니다. 퇴원할 때까지만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영숙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철면피 같은 행동을 보며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영숙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영숙의 오랜 친구 박정자였습니다. 정자는 영숙과 같은 동네에 살며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였죠. 정자는 병원 봉사활동을 하며 일주일에 2번씩 이 병원을 찾곤 했습니다. 영수가 나야. 정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돌려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보자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정자야, 어떻게 왔어? 정자가 영숙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봉사활동 하러 왔다가 네가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지 뭐야. 안 올 수가 있니? 정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둘러보다가 보호자 침대에 누워 태블릿을 보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죠. 정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이어폰을 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정자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가 며느리야?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지연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평일 한낮인데도 보호자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이 정자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죠. 정자는 영숙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 응, 어제 했어. 의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 정자가 영숙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근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영숙은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자는 영숙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도 전하고 영숙의 건강도 물어봤죠. 30분쯤 지났을 때 영숙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가 재빨리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영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즉시 일어나 영숙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영숙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정자가 한쪽 팔을 영숙의 허리에 두르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던 지연이 힐끗 쳐다봤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정자는 영숙을 부축해 천천히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정자가 물었습니다. 안에서 혼자 할 수 있겠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정자는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영숙이 나오자 다시 부축해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정자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죠. 정자가 침대 옆 의자에 다시 앉으며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물 좀 마실래?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자는 즉시 일어나 복도로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왔습니다. 정자가 종이컵을 영숙의 입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셔. 영숙은 물을 조금씩 마시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정자는 1시간 넘게 영숙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연은 단 한 번도 보호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죠. 영숙이 불편해하면 정자가 베개까지 고쳐줬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러왔을 때도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자가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했죠. 간호사가 나간 후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죠. 정자가 영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간병을 하긴 하는 거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 와서 계속 저렇게 누워만 있었어?
영숙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간병인은 안 쓰고?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하겠다고 해서. 정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가 보호자 침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이어폰을 한쪽만 빼며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정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 제가 도와드려야 하나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연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 제가 좀 피곤해서요. 어제 수술하고 간병하느라 밤새 못 잤거든요. 정자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드라마 보실 만큼 한가하신가 보네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누구신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정자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숙이 친구예요. 그리고 이 병원 봉사활동을 10년째 하고 있죠. 보호자가 제대로 간병을 안 할 때는 병원 측에 알릴 수도 있어요.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간병을 안 한다니요? 제가 여기 계속 있었는데요. 정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있기만 하면 간병인가요? 시어머니한테 물 한 잔도 안 떠다 드리고 화장실도 안 도와드리고 그게 간병이에요? 지연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간병비 받으시려고 여기 계신 거죠? 간병보험 일당 나온다고 들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영숙의 침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보호자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잠시 후 지연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랑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좀 나가 있을게요.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연이 병실을 나가자 정자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게 무슨 꼴이야? 간병을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정자가 영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나도 알아. 지연이가 간병비 때문에 온 거. 하루 20만 원씩 나온다고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 정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네.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간병은커녕 누워서 드라마나 보고 있다니.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내가 참아야지.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참아? 영숙아, 그 간병비 절대 주지 마. 간병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돈을 줘.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자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녹화해뒀어야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잖아.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진짜로 쟤한테 간병비 줄 거야? 영숙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간병을 했어야 간병비를 주지. 저렇게 누워있기만 했는데 어떻게 줘?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잊지 마. 절대 주면 안 돼. 정자는 영숙과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자가 자신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한 가지 해줄게.
영숙이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정자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다시 들어오면 내가 녹화 좀 해둘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영숙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아니야. 증거야. 나중에 저 며느리가 간병비 달라고 우길 때 필요할 거야.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쯤 지나 지연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정자를 힐끗 쳐다본 후 보호자 침대에 앉았죠. 정자는 영숙과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살짝 병실 한 구석 선반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보호자 침대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한 후 녹화 버튼을 눌렀죠. 정자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정자는 병실을 나갔고 휴대폰은 조용히 병실 앞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 다시 이어폰을 끼고 태블릿을 들었어요.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었고 지연은 낄낄거리며 웃었죠. 영숙이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가 들어와 영숙을 부축해 자세를 바꿔주고 진통제를 달아줬어요. 그 모든 과정 동안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후 정자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자연스럽게 선반 위 휴대폰을 집어 가방에 넣었죠. 정자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봉사활동 시간이거든. 영숙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와줘서. 정자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힘내. 내가 또 올게. 그리고 기억해.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병실을 나서며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정자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죠. 정자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가자 영숙은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참기만 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영숙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퇴원 후 영숙이 내릴 결정의 씨앗이 되었죠.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영숙은 퇴원 날짜를 맞이했습니다. 아침부터 지연은 보호자 침대에서 짐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일주일 내내 누워만 있던 지연이 처음으로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퇴원복을 입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메며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퇴원 수속 제가 하고 올게요. 카드 주세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건네자 지연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가고 혼자 물을 떠 마시고 호출벨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던 그 시간들이요. 30분쯤 지나 지연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퇴원 서류와 함께 영수증이 들려 있었죠. 지연이 영숙에게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퇴원 수속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보험 청구할 때 필요하니까 잘 챙기세요. 영숙이 영수증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 가시면 바로 보험금 청구하셔야 해요. 간병비 일당 받으려면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요.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서
간병비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죠. 영숙과 지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지연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영숙의 짐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집에 가봐야 해서요. 어머님 좀 쉬세요.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지연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정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영숙이 메시지를 열어보니 정자가 병원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낀 채 태블릿을 보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호출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가 들어와 영숙을 부축하는 장면이 이어졌죠. 그 모든 과정 동안 지연은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지연이 한 일이라곤 화면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영상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가족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자의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영숙아, 이 영상 잘 보관해둬.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영숙은 휴대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과 아들 도윤이 함께 서 있었죠. 영숙이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좀 나아지셨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보험금 청구하러 가셔야 해요. 서류 다 준비하셨죠? 영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연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주일 동안 간병했잖아요. 간병비 일당 챙겨주셔야죠.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간병을 했어야 간병비를 주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순간 지연은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일주일 내내 있었잖아요. 그게 간병이 아니면 뭐예요? 영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기만 하면 간병이냐? 넌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나 보고 있었어.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밤낮으로 어머님 곁에 있었는데. 영숙이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한 거라곤 밥뚜껑 열어준 게 전부였어. 화장실도 혼자 갔고 물도 혼자 떠마셨지.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난처한 얼굴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연이가 병원에 있어준 건 사실이잖아요. 조금만 타협하시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죠. 영숙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엄마 병실에 한 번이라도 와봤으면 알 거야. 지연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도윤이 너도 네 와이프한테 맡기고 어쩜 한 번을 병문안을 안 오냐? 도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 간병인 센터에 등록도 다 했어요.
간병비 받을 자격 충분해요. 영숙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격? 간병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자격을 말하는 거냐? 지연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집도 못 가고 병원에만 있었는데 이게 간병이 아니면 뭐예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간병했다고 우기려면 이것부터 봐라. 영숙은 정자가 보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태블릿만 보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영숙이 호출벨을 누르고 간호사가 와서 부축하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도 화면을 보더니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간병이냐? 일주일 내내 저렇게 누워만 있었잖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때는 도와드렸어요. 영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넌 단 한 번도 제대로 날 도와준 적이 없어. 지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드라마 보고 과자 먹으면서 뭘 고생했어. 간병비는 한 푼도 못 줘.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잖아.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꼼짝 안 하고 병원에 있긴 했잖아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으니까요. 영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나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지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간병비 꼭 받을 거예요. 법적으로라도 받을 겁니다. 영숙이 현관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법적으로 누가 이기나. 지연과 도윤은 영숙의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계속 되풀이됐죠.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봉투 안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며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최영숙. 아파트는 여전히 영숙의 명의였습니다. 영숙이 아들 결혼할 때 사준 집이었지만 명예 이전은 하지 않았던 거죠. 영숙은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탐낸 건 고작 하루 20만 원의 간병비였습니다. 일주일이면 140만 원, 그 돈만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모욕을 준 거였죠. 영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 20만 원이 그렇게 탐났으면 3억짜리 집을 잃는 건 어떤 기분인지 한번 느껴봐라. 영숙은 그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수를 하기로요. 단순히 간병비를 안 주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했죠. 영숙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기. 두 번째, 아파트 시세 확인하기. 세 번째, 매각 진행하기. 영숙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씨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영숙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파트 팔고 싶어요. 빨리요. 중개업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아드님 부부 사시는 그 아파트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집이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가 컴퓨터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좀 올랐어요. 한 6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빨리 매물 내주세요. 한 달 안에 팔고 싶어요. 중개업자는 영숙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매매 위임장에 서명을 했고 중개업자는 즉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죠. 영숙이 부동산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간병비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영숙은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간병비만 생각하고 있었죠. 영숙은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의 복수는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펼쳐질 예정이었죠. 영숙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지내며 아무에게도 집을 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아들 도윤에게도, 며느리 지연에게도, 심지어 친구 정자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건지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수없이 자문했지만 병원에서의 그 일주일을 떠올릴 때마다 영숙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죠. 물 한 잔 떠주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와주지 않으면서 간병비만 챙기려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두둔하며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었던 아들의 모습도요.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그 얼굴에서 영숙은 새로운 결기를 발견했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건 이제 끝이야. 영숙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라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죠. 그래요? 그럼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중개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하고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후회하지 않았죠. 금요일 오전 영숙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금 6천만 원이 영숙의 통장으로 입금됐고 한 달 후 잔금 5억 4천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영숙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중개업자에게 물었습니다. 퇴거 통보는 언제 나가나요? 중개업자가 대답했습니다. 보통 잔금 치르기 2주 전에 통보해요. 그러니까 2주 후쯤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동산을 나서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영숙은 그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2주만 지나면 아들과 며느리는 퇴거 통보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하니 영숙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지만 영숙은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주가 흐르는 동안 영숙은 평소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 도윤이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영숙은 담담하게 괜찮다고만 대답했죠. 며느리 지연은 여전히 간병비 문제로 문자를 보내왔지만 영숙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퇴거 통보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날이었죠. 영숙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영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죠.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집을 팔았다고요.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팔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을 처분하는데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 지연이 흐느끼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네가 정말 모르겠니? 전화 너머로 지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넌 간병비 하루 20만 원이 탐났지. 일주일이면 140만 원, 그 돈을 위해 병원에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거들지 않으면서 말이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숙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네 천박한 탐욕이 그 집을 날려버린 거야. 140만 원을 탐내다가 3억짜리 집을 잃은 거지.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죠.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죠. 30분쯤 지나 이번에는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지연과 도윤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죠. 지연이 영숙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영숙은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얼마든지 파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이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준비할 시간? 지연이가 제대로 간병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집만은. 영숙이 지연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했어. 한 달 후면 잔금 들어오고 새 주인이 들어와. 너희는 그 전에 나가야 해.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너무하십니다. 법적으로도. 영숙이 도윤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집 명의가 누구 건데
법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니?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 영숙은 거실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보낸 영상을 다시 한번 틀었죠. 화면에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태블릿만 보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 두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희가 말하는 간병의 증거야. 일주일 내내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서 간병비를 달라고 했지. 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더라. 지연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넌 하루 20만 원이 탐나서 간병을 자청했어. 근데 간병은 안 하고 돈만 챙기려고 했지.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아니? 지연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넌 시어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안 봤어. 그런 네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도윤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하지.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와이프 편만 들었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야 해.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살아가라고. 영숙은 서랍장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영숙이 봉투를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당장 급한 거 해결하는 데 써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도윤은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어. 2주 안에 나가야 해. 그게 끝이야. 지연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은 지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그 탐욕 때문에 3억을 잃은 거야. 이게 바로 대가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나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연과 도윤은 영숙의 집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게 맞는 걸까? 영숙은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저 아이들이 정신 차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영숙은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자야, 나야. 정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무슨 일이야?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팔았어. 아들 며느리 살던 그 집. 전화 너머로 정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정말? 영숙아, 넌. 영숙이 정자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 정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숙아.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영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얽매이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요. 영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복수가 가져올 또 다른 위기가 곧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집을 판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아들 도윤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죠. 며느리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숙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통쾌함보다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죠.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어린 도윤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도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도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도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영숙은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저 애들이 정신 차리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 영숙은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아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정자였죠. 정자는 영숙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도윤이 기다렸구나.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정자는 영숙의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자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 없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정자가 영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윤이도 이해할 거야. 지금은 지들 딴에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자가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새 집은 알아보고 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경기도 쪽에 작은 주택 하나 보러 갈 생각이야. 공기도 좋고 조용하다던데.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정말 네 인생 사는 거야.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떴죠.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자가 영숙을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도윤이에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영숙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 올 거니?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 아들이랑 둘이 얘기해. 영숙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고마워. 정자가 영숙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힘내. 넌 잘못한 게 없어. 정자가 나가고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만지고 머리를 매만지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했죠.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도윤이 서 있었죠. 도윤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도윤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죠. 영숙도 맞은편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한참 후에야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앞으로 살 집은 구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천에 작은 전세 하나 얻었어요. 보증금은 제가 대출받았고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빚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영숙은 표정을 굳게 유지했죠.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소에 낭종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대요. 집 문제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지연의 탐욕이 부른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니?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술 잘 되길 바란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도저히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지연이가 잘못했긴 했죠. 간병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사실이고 간병비만 탐낸 것도 맞으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지연이를 나무랐어요.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삶의 터전을 아무런 말씀도 없이 없애버리시는 게 맞아요? 재산을 정리하실 수도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달라졌겠니? 너희가 태도를 바꿨겠니?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준비할 시간은 있었을 건데 저희는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빚까지 져야 했고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 집은 원래 네 집이 아니었어. 내가 네 결혼 선물로 준 거였지.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잖니.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언제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영숙이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좀 더 신경 썼어야지. 아내가 뭘 하는지 병원에 와서 확인이라도 했어야지. 도윤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넌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 아내한테 맡기고 네 일만 했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어.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넌 이제 어엿한 가장이야. 어머니한테 의지하지 마. 이제 엄마 탓도 하지 말고. 도윤이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는 정말 엄마가 원망스러워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벌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냐고요. 저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필요까진 없잖아요.
영숙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희 힘으로. 도윤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당분간 엄마 뵙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요. 영숙이 황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도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영숙은 소파로 기어가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영숙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죠. 당분간 엄마 뵙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고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영숙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죠. 밤이 깊어지고 영숙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숙은 어린 도윤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영숙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영숙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영숙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텅 빈 집, 울리지 않는 전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영숙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통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영숙을 짓눌렀죠. 영숙은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시간이 지나면 도윤이도 이해해주겠지. 영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영숙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오직 자신만 남은 세상에서 영숙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죠. 하지만 영숙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까지 영숙은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닦은 영숙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설치며 아들 생각만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죠.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죠.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정신 차려야지. 영숙은 중얼거리며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죠. 신선한 공기가 영숙의 폐를 채웠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동네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든 안 오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영숙은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그날 오후 영숙은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정자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볼까? 카페로 올래?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동네 그 카페로 와줘. 1시간 후, 영숙과 정자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자는 영숙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영숙아,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니? 영숙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더라고. 정자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때문이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녀석도 참, 엄마 마음을 왜 모르는지.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도윤이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했을 수도 있어. 집을 판 건 사실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을지도 모르지.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잘한 거야. 그 며느리가 얼마나 뻔뻔했는데.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영숙의 가슴 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새 집은 알아봤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경기도 양평에 작은 주택 하나 계약했어.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이사 갈 거야. 정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벌써? 빠르네.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자꾸 도윤이 생각나서 힘들어. 정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너무 자책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도윤이도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영숙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나도 그러길 바래.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는 영숙을 격려하고 영숙은 정자의 말에 위로를 받았죠. 카페를 나서며 정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꼭 전화해. 내가 도와줄게. 영숙이 고마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자야.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야. 일주일 후 영숙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새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양평의 작은 주택은 아담했지만 아늑했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집안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숙은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죠.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이삿날 정자와 봉사활동 동료 몇 명이 와서 영숙을 도와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서울집에서 필요한 것만 챙겨왔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죠. 새 집에 짐을 풀며 영숙은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짐이 적다는 건 집착도 적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영숙아, 여기서 뭐하며 살 거야?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텃밭 가꾸고 산책하고 책도 읽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볼까 해.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겠다.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너처럼 살고 싶어. 영숙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놀러와.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주말마다 올게. 짐을 다 풀고 저녁이 되자 정자와 동료들이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영숙은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영숙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죠. 영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최영숙 씨 되십니까?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박지연 씨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드렸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지연 씨께서 오늘 난소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환자분이 회복실에서 계속 시어머니를 찾으시더라고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옆에 계시긴 한데 환자분이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혹시 병문안 오실 수 있으신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토록 뻔뻔하던 지연이 수술 후 시어머니를 찾으며 온다니요.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2시간 동안 영숙은 창밖만 바라봤죠.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영숙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수술을 받고 힘들어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고 영숙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안내 데스크에서 지연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6층 602호였습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영숙의 심장은 두근거렸죠. 602호 문 앞에 섰을 때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영숙은 결국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천천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도윤이 옆에 앉아 있었죠.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을 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영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빼지도 내밀지도 않았죠. 그저 침대 옆에 서서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간병비만 생각하고 어머님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많이 힘들었구나.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니?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셨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지연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간병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머님 혼자 화장실 가시고 물도 혼자 떠마시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만 봤어요. 영숙은 지연의 고백을 듣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알았어요. 아픈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제 옆에는 오빠가 계속 있어줬어요. 손도 잡아주고 물도 떠다주고. 지연이 도윤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니?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반성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영숙이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써라. 수술비랑 회복하는 데 쓰고. 지연이 깜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아. 이건 병문안 온 어른이 주는 거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영숙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영숙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연이 잘 돌봐줘라. 수술 후에는 몸조리가 중요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돌아서려 하자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간병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 드리려고 따로 모아둔 게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가 가져. 너희 새로 시작하는데 보태라.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드리려고 모은 건데요. 영숙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옆에 있어줬잖니. 그걸로 됐어. 영숙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영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영숙의 마음도 조금 풀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영숙은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도 저 아이들도. 영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양평의 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영숙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영숙은 양평의 새 집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뒷산을 산책했죠.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친구 정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서울에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고부 갈등으로 짓눌렸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살아났죠. 텃밭에는 상추, 깻잎, 고추가 자라고 있었고 영숙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식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는 참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햇빛만 받으면 자라니까. 영숙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자가 양평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나 영숙을 껴안았죠. 영숙아,
나왔어. 여기 오니까 살 것 같다.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나도 여기 와서 진짜 살 것 같아.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얘기하자.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샀어. 영숙이 고마운 표정으로 과일을 받았습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한테서는 연락 왔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지연이 낭종 수술했다고 해서 병문안 갔다 왔어. 정자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관계가 좀 나아진 거네? 영숙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해. 정자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걱정 마.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가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마당에 남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영숙은 별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사는 거야. 한편 서울에서 도윤과 지연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전세방은 영숙이 사줬던 아파트에 비하면 형편없이 좁았죠.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부엌은 거실과 붙어 있어 요리할 때마다 집안 전체에 냄새가 배었습니다. 지연은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를 보며 지연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죠. 넓은 거실, 깨끗한 욕실, 햇살 가득한 베란다. 모두 지연의 욕심 때문에 날아가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죠. 도윤이 지친 얼굴로 지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죠. 몸은 지쳤지만 도윤은 입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1달이 지나 몸이 조금 나아진 지연은 조금씩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죠. 도윤이 퇴근하고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된장찌개와 밥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어머님께 편지 썼어. 도윤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편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도윤은 지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흘 후 영숙은 우체부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며느리 지연이었죠. 영숙은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에는 지연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어머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만 탐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아픈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병원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빠도 밤낮으로 일하고 있고 저도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어머님께 효도는 못 해드려도 최소한 실망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연 올림.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영숙은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양평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죠. 봉사활동도 재개했고 주말이면 정자와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밝아졌죠. 어느 일요일 아침 영숙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영숙이 고개를 돌리자 도윤과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영숙은 깜짝 놀라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아, 지연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영숙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들어와라.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차를 내오자 지연이 일어나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영숙은 지연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앉아서 영숙이 차 내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 했으니까요. 도윤이 영숙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영숙이 과일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너희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주소는 정자 이모한테 들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집이 좀 작지?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늑하고 좋아요. 공기도 정말 맑고요. 세 사람은 한참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드렸어요. 영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돈만 밝히고 어머님은 생각도 안 하고. 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반성하는 거 알아. 편지 잘 받았어. 영숙이 지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 너희는 앞으로 잘 사는 것만 생각해. 도윤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열심히 살겠습니다. 5년 안에 꼭 집 마련할게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힘으로 이뤄낸 집이 진짜 너희 집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따라 들어와 영숙을 도왔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상추를 씻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영숙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가족이 뭔지, 효도가 뭔지. 돈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영숙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돼. 점심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의 직장 이야기, 지연의 복직 계획, 영숙의 텃밭 이야기까지.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분위기는 따뜻했죠. 오후 3시쯤 도윤과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저녁 먹고 가지.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영숙은 두 사람을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연이 영숙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영숙도 지연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건강하고. 도윤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영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잘 가거라. 두 사람이 떠난 후 영숙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영숙은 마당으로 돌아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다 잘 될 거야.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지만 그 복수가 가져온 변화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반성했고 아들은 성장했고 영숙은 자유를 얻었죠. 영숙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홀로 서서 후회하지 않는 자신만의 평온한 여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감나무에는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가을이 오면 주렁주렁 달린 빨간 감을 볼 수 있을 것이었죠. 영숙은 그 감을 아들 부부와 함께 따며 웃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영숙에게는 충분했죠. 영숙은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삶. 이게 진짜 자유야. 영숙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석양빛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최영숙은 이제 양평의 작은 집에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죠. 며느리 박지연은 자신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들 도윤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결국 무엇을 잃게 만드는지, 그리고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지 세 사람 모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영숙의 복수는 가혹했지만 그 속에는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